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남근 의원님이 이걸 안 돌려놓고 가셔가지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네. 우리 오늘 보니까 장관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할 수 없이 우리 총리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의원님. PPT가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정책을 전문으로 했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책을 할 때는 총리 보이시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탐색을 하고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책까지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뭔가 문제가 있다 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먼저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놓고 보니까 뭔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서야 다시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대책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무려 27번인가 부동산 정책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단 한번 지정을 해놔놓고 나니까 풍선 효과로 옆에가 더 올라간다 치면 거기 다시 또 규제를 또 하고 또 안 된다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27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보면 오류고 실수인데 이것을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언제 오십니까? 예. 언제 오십니까, 부총리? 부총리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십니다. 오늘 하루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정이 그렇게. 위원장님, 이거 무효 같다, 무효. 양당 간사님이 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구윤철 부총리가 25년 7월 31일 세제 개편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 나타났던 거 총리 기억하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책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때 민간에 계셔가지고 전혀 이런 거하고 관계 없었습니까? 대주주는 아니셨던 모양이죠? 네, 제가 내용을 알기는 하는데요. 대주주는 아니긴 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중요한 거는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전횡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니까 과세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8월 1일인가요? 코스피가 한 4% 가까이 급락을 했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됐다 해서 46일 만에 전면적으로 철회를 합니다. 우리 재경부 차관님 맞죠? 예, 맞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윤철 장관은 그 세제 개편 역량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해서 사과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 장관은 인정했는데 차관은 인정 안 하는 모양이죠?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 나오셨어요? 예, 국무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9월 7일 날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를 반 쪼개가지고 국내 금융은 재경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보내겠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서 공공기관으로 2개 다 지정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금감원 내부 반발이 심해서 사실은 아마 이것을 전면적으로 백지한 것 같아요. 행안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책을 잘 했다라고 보십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더랬습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이제 새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정부 조직을 구상했던 당초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냐고 질문했습니다. 검토 못했죠? 제가 이 시기에 제가 야당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당내에서 여당 내에서도 진행이 안 돼가지고 당대표가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던 사항을 하루 만에 엎어버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고 합의서에도 그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엎어버렸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질러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년 1월 28일 이혁원 금융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 사무처장 대참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어디 갔어요? 정무위 결산소위 참석 중입니다. 지금 정무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혁은 금융위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원래는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5월 말에 출시하는 걸로 앞당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혼란이 일어나고 급락이 일어나고 반대 매매가 심화되면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저 뒤에 있어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데 총리님 이 정책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시에 도입할 때에는 도입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이유였어요?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도 출시돼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처음에 그게 이제 문제의 발견, 문제의 인식이거든요. 네. 거기에 맞는 정책을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예방 조치를 했느냐.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도 해결을 못했어요. 결국 해외 나가 있던 주식 자금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별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환율에 대한 부분도 그때 고민사항이었는데 고려사항이었는데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별 영향을 못 받았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뒤늦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모두가 삥뽕을 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아니다. 여기 부총리가 없으니까 질문을 하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부총리도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기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주식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자 그런 측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청와대 정책실장한테 보고되고 정책실장이 금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초에 이 정책을 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 취지 그건 달성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환율도 안정되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던 자금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했던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리께 이 질문 안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은 답변을 총리께서 별로 해봐야 별로 의미 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예. 금년 7월 30일 또 세제 개편안이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했죠. ISA 개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투자, 복리 효과 이런 부분이 저해 요인이 생긴다.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4일 만에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차관,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정책이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마이크가 안 나오네. 예, ISA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산적 ISA를 만들고 ISA는 그래서 재검토한다고 4일 만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정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수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의견을 듣고 수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의견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때 의견 수렴은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럼 그 부작용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대변해주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좋은 정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충분히 국회 우리 차관님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이런 중요한 정책 문제에 나서면은 정부 입장만 자꾸 대변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당 입장을 잘 들으시라고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혁은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무처장이 어떻다 했어요? 예.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하고 회사별로 또 대출 유형별로 총량 목표를 세워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를 발생을 시켰어요. 1.5%로 했는데 금년 7월 달까지 이미 1.5%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사무처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총리도 지금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대출 규제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6억, 4억, 2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에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면 신용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총량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들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면은 이미 그 돈은 소진되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중도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이 무산이 돼요. 돈을 떼이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 치르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사를 나가야 되잖아요.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나는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삿짐 싸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떠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펫버스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이런 정책이야말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PBR 기준에 해당되면 상속 정여 주식 가치를 30% 높여서 과세하겠다. 이 부분도 재검토에 들어가 있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차관님? 이 마이크가 왜 자꾸 꺼지죠? 예.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우리 재경부에서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사실 아니잖아요. 동일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그 지원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배우자 공제가 지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도를 논리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 한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법 자체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중단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검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할 의지가 없습니까? 상속세 예.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가 지금 현재 제도대로 10억으로 돼 있는 게 지금 몇 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죠? 한 30년 됐죠? 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 지금 공직 생활한 지가 30년 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처음 공직 생활할 때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하면 몇 배 됐습니까? 뭐 한 10분의 1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배 이상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배우자 공제나 기초 공제를 생각할 때 주택을 가진 한 채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쭉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내왔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는 당연히 그 공제 금액 안쪽이기 때문에 상속을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겠죠. 근데 지금은 다 과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상속세 낸다고 생각했지 보통 사람이 누가 상속세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국세청장님 이 부분에 전문가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배우자 공제가 한 27, 8년 정도 계속 그 5억 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세청장께서도 한때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안을 냈고 그 부분이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되다가 진행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세대 1주택은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총리님.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의 자료일 텐데 2008년도에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15억 8천,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기별로 제가 좀 한번 구분해서 봤어요.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입니다. 보시다시피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 엄청 올랐죠. 윤석열 정부 때 다소 진정되는 듯 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자꾸 변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겠어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근데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이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급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한 2번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2번 발표한 내용 자체가 보면 과거 정부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짜집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의 실거주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매물이 잠기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세를 살다가 할 수 없이 전세를 버리고 다시 멀리 있는 본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새로운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토부 장관 어떻게 계세요? 차관 대참했습니다. 또 오늘 처음 봐라. 저 차관님. 최근에 한 너댓 달 된 것 같은데, 너댓 달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LH에 사는 공공주택만 용적률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좀 완화해 주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훨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폐율은 지금 더 이상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용적률 조금만 완화시켜주면 거기에 더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문제를 일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차관하고 재경부 차관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없으면요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총리님 네, 민간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좀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간에서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정책 중에 2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먼저 우선 가격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공급을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검토하고 있다니까 다양한 것 중에 다는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2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주비 대책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총리님, 이주비 대책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들어갔을 때 그 중간 절차 과정에서 이주비를 좀 더 빨리 지원을 해주든지 많이 지원해주면 집을 빨리 비울 수 있고 건축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조기에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규제나 절차나 이런 것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혜택을 주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 관련돼서 확대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자료를 네. 보겠습니다. 총리님 답변은 그래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전월세도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죠? 전세 지수, 빨간색이 전세 지수고 파란색이 월세 지수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폭등을 해요.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단 말입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받아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생활할 돈이 없어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도시근로자 월소득 지수하고 아파트 그 가격 지수입니다.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지금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중에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에 최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고 최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 부분에서도 의원님 아까 그래프 보여주셨지만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지난 몇 년간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서 오르고 내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숫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 부분들에 대한 분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저도 의원님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정책에 전문적으로 참여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없이 그리고 어떤 주택의 형태든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주택의 형태에 맞춰서 공급은 정말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물론 주셨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한 또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네, 의원님 오늘 네, 의원님 주신 정책 전문가로서 주신 말씀 잘 듣고 저희가 반영할 부분들 살피겠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세청장님 아까 좀 전에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오래됐던 27년이 됐다든지 예, 거의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 다른 일반적인 이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과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 시대 상황에 맞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그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이제 중산층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봐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님은 어쨌든 이게 우리 공직사에 계셨던 분이니까 항상 뭐냐면은 그 비판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기획선처 장관님, 우리 부총리님, 국토부 장관님 우리 한번 면밀히 이렇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별도로 찾아뵙고 정책 전문가로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